철수 할아버지의 인생은 한마디로 고생이었습니다. 22살에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휘고 무릎은 시퍼렇게 멍들어도 오직 하나. 우리 자식들만큼은 배불리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내자는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여보, 오늘 민수 학원비 내야 해요. 그래, 알았어. 내일 새벽에 좀 더 일찍 나가서 물건 더 떼오면 돼. 그렇게 30년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자기 건물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지만 그래도 역세권 근처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은 편의점, 2층은 카페, 3층은 사무실로 임대를 주니 한 달에 500만 원씩 월세가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해냈어. 철수 할아버지는 죽은 아내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건물을 사고 딱 1년 만에 과로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이제 우리 애들 걱정 없겠어. 할아버지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는 부장이고 둘째 아들 민호는 자기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들도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지영, 작은 며느리 수진. 할아버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컸고 손주들도 건강했으니까요. 아버지, 상가 건물 말이에요.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무슨 일이냐? 아니, 요즘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대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희가 상속세로 거의 절반을 내야 한대요. 그래? 네, 그러니까 미리 증여를 하시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저희한테 증여하시면 증여세만 내면 되거든요. 훨씬 적게 나와요. 둘째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형 말이 맞아요. 요즘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우리한테 미리 넘겨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효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도 내 명의로 있어야 월세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때 큰 며느리 지영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명의만 저희 이름으로 옮기는 거지. 월세는 당연히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죠. 저희가 감히 그걸 손대겠어요? 다만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만 옮기는 거예요. 작은 며느리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재산에 손대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 재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금으로 반 날아가면 억울하잖아요. 할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매일같이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뉴스 보세요. 상속세로 집 팔아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아버지, 저희 믿으셔야죠. 저희가 누군데요? 아버지 친자식인데요. 그렇게 한 달을 두 달을. 결국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하지만 할아버지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자식들한테 건물을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나중에 문제될 일은 없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부담부 증여하세요? 부담부 증여? 네, 증여를 하되 조건을 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를 끝까지 모시고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만약 그 조건을 어기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걸 법률 용어로 효도 계약서라고도 하죠.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요즘 많이 하십니다. 증여는 하되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거죠. 공증까지 받아두면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걸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증여계약서에는 특별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제5조 증여자 김철수는 수증자 김민수, 김민호로부터 생활비 월 200만 원 및 적절한 주거 공간을 제공받으며 질병 시 치료와 간병을 받는다. 이를 위반 시 증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 물론 자식들은 대충 보고 서명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모시는 거야 당연하죠. 그럼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2023년 3월 15일 상가 건물은 두 아들의 공동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큰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 이제 건물 관리는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편히 쉬세요.
뭐? 임대료 관리, 건물 관리, 세금 문제 다 복잡하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그래도 월세는 내가 받아야. 그때 큰 며느리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명의가 저희 거잖아요? 당연히 저희가 관리해야죠. 아버지는 그냥 용돈 받아 쓰시면 돼요. 용돈? 네, 한 달에 50만 원 드릴게요. 철수 할아버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50만 원? 월세가 500만 원인데? 아버지, 건물 관리비도 나가고 세금도 내야 하고 수리비도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도 살아야죠. 50만 원이면 아버지 혼자 쓰시기엔 충분해요. 할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무슨 짓이요? 제 건물 제가 관리하는데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명의가 누구 겁니까? 이제 제 거예요. 법적으로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 3층에 새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방 아버지가 쓰세요. 뭐? 3층 제일 작은 방이요. 거기 창고로 쓰던 곳 있잖아요. 거기로 이사 가세요. 민수야, 나는 지금 2층에서. 아버지, 2층은 임대료가 한 달에 150만 원. 나와요. 아버지 혼자 쓰시기엔 너무 아까워요. 3층 창고방도 충분히 넓어요. 큰 며느리 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혼자 주무시는데 뭐 창고방도 깨끗하게 치워드릴게요. 그렇게 철수 할아버지는 자기가 평생 일궈온 건물에 겨우 4평짜리 창고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안 열리고 환기도 안 되는 그 방에서 할아버지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아버지, 제가 지금 회사 일로 바쁜데요. 택시 타고 가세요. 택시비가. 아버지, 용돈 50만 원 드리잖아요. 그걸로 쓰세요. 할아버지는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었지만 아들은 바빴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폐렴 초기 증세예요. 입원하셔야 해요. 입원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일주일 정도면 2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나 입원해야 하는데 2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200만 원요? 아버지, 그냥 집에서 쉬시면 안 돼요? 약 먹으면 나을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래. 에이, 요즘 의사들이 다 그래요. 돈 벌려고. 아버지, 약국 가서 약 사드세요. 훨씬 저렴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서 4평짜리 창고방에서 홀로 앓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문 앞에 컵라면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아버지, 드시고 약 드세요. 저 바빠서요. 똑. 문이 닫혔습니다. 2024년 설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수네 가족, 둘째 민호네 가족. 할아버지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들도 보고 다 같이 밥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할아버지.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오, 그래 많이 컸네.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4장을 꺼냈습니다. 그게 할아버지가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에이, 겨우 10,000원이야? 큰손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민아, 그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냐. 할아버지가 타이르려 하자 큰 며느리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애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10,000원으로 뭘 사요. 그냥 아버지가 안 주셔도 돼요. 애들 용돈은 저희가 줄게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할아버지는 거실 구석 작은 상에 혼자 앉았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 손주들은 큰 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거기서 편하게 드세요. 작은 며느리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할아버지는 창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하니까 먼저 쉬어야겠다. 네, 아버지 편히 쉬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자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서요, 아버지 언제까지 모실 거예요? 둘째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큰아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72이잖아요. 솔직히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공간만 차지하고 계시면. 큰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맞아요. 3층 창고방도 월 50만 원에 세놓을 수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50만 원씩 손해보는 거예요. 작은 며느리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도 문제예요. 나이 드시면 아프잖아요. 그때마다 저희가 돈 대야 하는데. 차라리 요양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양원? 응, 요즘 요양원 괜찮은데 많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괜찮은데 보낼 수 있어. 아버지 용돈 50만 원 아끼고 방 50만 원 받으면 딱 맞아. 그건 그렇네요. 그리고 말이야. 민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건물 슬슬 팔 때도 된 것 같아. 팔아요? 왜요? 지금 부동산 시세가 올라서 이 건물 시세가 15억까지 올랐어. 우리가 증여받았을 때가 12억이었잖아. 3억 차익이야. 5, 3억이요? 응, 지금 팔면 세금 떼고도 2억 5천은 손에 쥘 수 있어. 그걸 우리 둘이 나눠 가지면 한 명당 1억 2,500만 원씩이야. 와, 그 정도면. 그 돈으로 투자도 하고 애들 학원비도 내고 훨씬 낫지. 그런데 아버지가 알면. 알긴 뭘 알아. 아버지는 요양원 가 계시면 돼. 거기선 친구들도 생기고 더 좋아하실걸. 그렇긴 하네요. 이번 주에 부동산 중개업자 만나보자. 조용히 진행하면 돼. 알았어요, 형.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 너머에서 김철수 할아버지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요양원 건물을 판다고. 할아버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일해서 아내와 함께 피땀 흘려 만든 건물을 저 자식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감정은 슬픔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할아버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4평짜리 창고방.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내 자식들한테. 그날 밤 할아버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 나 며칠 친구 집에 다녀올게. 아, 내 편히 다녀오세요. 자식들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으면 더 편하니까요. 할아버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번에 말씀하셨던 효도 계약서 말이에요. 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는 지난 1년간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월세를 가로챈 일, 창고방으로 쫓아낸 일, 병원비를 거부한 일,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고 건물을 팔려는 계획.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증여 취소 사유가 충분해요. 취소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소송 준비하시죠. 하지만 증거가. 할아버지, 요즘은 녹음만 있어도 증거가 됩니다. 혹시 녹음하신 것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모으시면 돼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이체 내역 같은 것들도 다 증거가 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김철수 할아버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차갑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자식들이 월세를 가로채는 증거. 통장 내역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병원비를 거부했던 통화 내용. 녹음했습니다. 며느리들이 구박하는 말들.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어느 날 할아버지는 거실 한쪽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형, 부동산 중개업자가 15억 5천에 사겠다는 사람 찾았대요. 오, 진짜? 그럼 우리 한 명당 1억 5천 정도 손에 쥐겠네?
내 다음 주에 계약하자고 하던데요. 좋아, 그럼 아버지는. 요양원 알아봤어요. 경기도 쪽에 괜찮은 데 있던데 거긴 한 달에 80만 원이면 된대요. 80만 원? 좋네. 그럼 우리 부담도 줄고. 아버지한테는 언제 말씀드려요? 계약 끝나고 말하면 돼. 어차피 건물 팔면 여기 못 사시잖아. 그냥 기정사실로 만드는 거야. 아버지가 화내시면요? 화내봤자 뭐 어쩌겠어. 명의가 우리 거인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웃음소리. 할아버지는 녹음기를 조용히 회수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2주 후 변호사 사무실. 할아버지 증거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100% 승소예요. 그렇습니까? 내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대 수준이에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한 것도 명백한 배임입니다.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빨리 진행하면 한 달 안에 가처분 결정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본소송은 3개월 정도면 끝나겠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합시다. 네, 할아버지,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 민수에게 법원 등기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증여 계약 해제 및 재산 반환 청구 소송.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급히 동생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큰일 났어. 아버지가 소송 걸었어. 뭐? 무슨 소송? 증여 취소래. 건물 돌려달래. 뭐? 두 형제는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아버지가 이길 수 있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부담부 증여 계약서에 명확하게 부양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여기 녹음 파일이랑 증거들 보니까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 안 하셨네요. 그건. 게다가 건물을 무단으로 처분하려 한 정황도 있고요. 이건 패소 확률이 90%입니다. 민수와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2024년 4월 23일 부동산 중개사무소. 큰아들 민수와 둘째 민호는 건물 매수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중개업자가 웃으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15억 5천만 원. 손이 떨렸지만 형제는 펜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똑똑똑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에?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책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탁. 뭡니까 이게? 중개업자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법원 판결문. 원고 김철수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김민수, 김민호는 2023년 3월 15일자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서울시 구동 123-45소재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민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아, 아버지, 이게. 할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의는 어제 내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다. 너희는 이제 이 건물에 대한 권리가 1도 없어. 아버지, 잠깐만요. 오해예요. 민호가 급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희가 내 월세 500만 원을 가로채고 나한테 50만 원만 준 게 오해냐? 그건 너희가 나를 4평짜리 창고방으로 쫓아낸 게 오해냐? 아버지, 그때는 내가 아파서 병원비 달라고 했을 때 돈 아깝다며 거절한 게 오해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모실 거예요? 요양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건물 팔 때도 된 것 같아. 아버지는 요양원 가 계시면 돼. 거기선 친구들도 생기고 더 좋아하실걸.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와 민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민호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네, 아버지. 너희 어렸을 때 기억나니? 네? 너희 엄마가 아팠을 때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밤 11시에 들어왔다. 하루 20시간을 일했어. 왜 그랬는지 아니? 너희 학원비 대려고, 너희 학교 보내려고, 너희가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엄마는 과로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어.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했는지 아니? 여보, 우리 애들만큼은 잘 키워줘요. 애들이 우리처럼 고생 안 하게 해줘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으셨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한테 약속했어. 당신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우리 자식들 끝까지 책임지겠어. 그래서 악착같이 일했어. 이 건물도 그렇게 마련한 거야. 아버지. 그런데 너희는 날 창고방에 처박아 놨지. 병원비도 아깝다고 했지.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고 건물 팔아먹으려 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쌀쌀해졌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이니?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용서 빈다고 용서가 되니?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아버지. 나는 너희한테 다시는 속지 않는다.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아버지, 제발. 할아버지는 중개업자를 돌아보았습니다.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사람들은 건물 주인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내 건물에서 짐 싸들고 나가 3층. 창고방 포함해서 하루라도 더 있으면 경찰 부르고 불법 침입으로 고소하겠다.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한테 준 용돈 월 50만 원이었지? 나도 너희한테 딱 그만큼만 주마. 한 달에 25만 원씩. 네? 부양 의무는 자식한테도 있거든, 법적으로. 그러니까. 너희 둘이 나한테 매달 25만 원씩 보내. 안 보내면 법원에 부양료 청구 소송 걸겠어. 민수와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등을 돌렸습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 같은 자식 없는 게 나아. 그렇게 할아버지는 변호사와 함께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건 무릎 꿇은 채 오열하는 두 아들뿐이었습니다. 6개월 후 김철수 할아버지는 2층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큰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더 이상 창고방이 아니었습니다. 월세는 다시 500만 원이 할아버지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매주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철수 씨, 오늘 당구 치러 가실래요? 그러지 뭐 가세.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병원도 제때 다녔습니다. 아프면 바로 치료받았습니다. 어르신, 이번에 건강검진 결과 아주 좋으세요. 그래요? 다행이네. 저녁에는 평소 가고 싶었던 미술학원에도 등록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림 재능 있으세요? 그런가요? 그리고 매달 통장에 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둘째 민호가 각각 25만 원씩 보낸 부양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돈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퍼부은 사랑의 값이 50만 원이었구나. 하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이제 나를 지키려 하오. 그게 잘못된 거 아니겠지?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홀가분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